저기 36페이지, 아니야, 16페이지네요. 16페이지에 보시니까 부동산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는 한 35페이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뭐 시험에 나오면 뭐 물어볼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자, 지구는 이게 둥글죠. 둥근데 어떤 사람이 요만한 땅을 갖고 있다고 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지표 위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아래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지표상의 공간을요 수평 공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공간을요 공중 공간. 자, 지구의 중심에 이르는 공간을요 지중 공간 해주는데, 자,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정해준 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게 지상 몇 미터냐 지하 몇 미터냐 딱딱 정해준 건 아니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으로만 주어진 겁니다. 어쨌거나 그 다툼이 있는 경우는요 뭐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아니면요 관행 이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땅을 갖고 있으면 이걸요 지표권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남들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요 공중권 해줍니다. 자, 우리가 별 말이 없이 소유권 하면 개인의 소유권 얘기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굳이 구분하자면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사적 공중권 해줍니다. 요 위에는 뭐라고요? 공적 공중권, 국가 등이 소유하는 공중권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요 지하권 해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뭐 사적 지하권이다.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뭐라고요? 사적 지하권. 요 밑에는요 공적 지하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요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표권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어떤 게 있어요? 일단 자, 내가 여기다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농작물이 자, 농지라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농사 지으려면 물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물도 필요해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표권을 구성하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권을 구성하는 권리는요 어떤 게 있을래나요? 당연히 여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공중시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내가 이제 나는 남한테 그 해를 못 보면 대화한대요. 일조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공적 공중권, 사적 공정을 구성하는 권리입니다. 공중권을 구성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 건물을 지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항공기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물어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파의 발착을 방해했다고 해서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의 발착이라든가 항공기의 통행은요 공적 공중권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적 지하권을 구성하는 권리는 뭐가 있으려나요? 당연히 땅속까지 지하 시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지하층을 건설할 수 있는 거고, 땅속에는 뭐가 있어요?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암석 이런 거 다 있죠. 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땅속에 물도 있죠. 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다만 땅속에 뭐가 있냐면 금이라든가 은, 텅스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요거는 이거 국익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캐낼 수 있는 권리를요 광업권 해주는데, 광업권을 원래 누가 갖고 있어요?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렇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농사 지으려면 물 같은 거 이용해야 되는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요 크게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선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선용주의. 자, 유역주의는요 여기 근처에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골고루 이용해야 된다는 걸요 유역주의 줍니다. 그리고 선용주의는요 먼저 이 사람이 도착했죠. 도착해서 양수기 들여야 되고 물을 뽑고 있으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충분히 뽑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선용주의 해주는데, 우리 민법은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마시면 돼요. 뭐라고요? 유역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물 밑에도 땅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렇게 이제 국어처럼 조그만 또랑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지적도를 작성할 때 어디까지라고요? 이 물의 중앙선까지도 지적도를 작성해서 소유권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항행이 불가능하죠. 근데
하천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바다 이런 거는 항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배가 다닐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요. 자, 이게 이제 큰 강이다. 그럴 경우는 물의 가장자리까지만 소유권 인정해 줍니다. 알겠죠? 가장자리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맨 바깥 있죠? 바깥쪽까지만 그 소유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자, 이 정부의 지하철 공사가 지하철을 뚫을 때 여기다 뚫어야 되겠죠? 아, 이거는 내 사적 지하권에 포함되는 범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뚫어야 되지. 여기다 뚫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다 뚫게 되면 보상해 줘야 돼요. 아, 내 사적 재산권에 침해를 준 거 아닙니까? 보상해 줘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 따르면 두루뭉실하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미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이라든가 부산 같은 데는 지하철 공사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이런 데서는요, 한계 심도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에 따라 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조례 있죠? 조례에 따라 정하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고층 시가지 같은 경우는요, 지하 40m까지를 한계 심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하에서 지하철을 뚫는다. 그러면 보상 안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다 지하철 뚫었다. 그러면 내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준 거죠? 그럼 얘도 보상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상 한꺼번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요, 이 정도만큼을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지상이나 지하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만큼 정도 설정해서 이 지료를 주면 되는 거죠. 땅 주인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구분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서술형 지문. 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토지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 이걸 뭐라고요? 지표권 해줍니다. 세 번째 볼게요.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 등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적 지하권이 미치는 지하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자는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에 저해되는 정도의 보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지하철 뚫게 되면 이거는 보상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국가가 사유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뭘 설정할 수 있다고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판결에 의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7번 볼게요. 한계 심도란 지하 부분 토지 사용 보상의 기준이 되는 깊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권의 공간성과 밀접히 관련되는 거죠. 특히 지하에 있는 공간과 밀접히 관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물에 관한 권리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 두 가지 원리가 서로 대립되고 있으며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유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에 관한 권리가 뭐가 있어요? 분양권 같은 거 거래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이용에 관한 권리인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이런 거래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공중공간도 지표나 지하와 마찬가지로 획지로 분할할 수 있으며, 획지가 뭐예요? 가격대가 비슷한 것들을 잘라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땅을 이렇게 큰 걸 갖고 있다. 이게 큰 땅을 갖고 있을 때 이쪽은 이제 백화점 부지로 이용하고 있고 이쪽은요 시장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땅은 땅가 공중공간도 비싸겠죠? 아, 비쌀 거 아닙니까? 이런 땅은 공중공간도 싸겠죠? 이렇게 획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런 땅 위에 공중공간은 좀 비싸겠죠? 층수 높일 수 있으니까. 이런 땅은요 싸겠죠? 이렇게 공중공간도 획지로 구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공중공간도 획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닌가요? 요거는 비싼 공중공간, 얘는 싼 공중공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공중공간을 별도로 이제 임대차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고속도로 딱 타고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타고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입간판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BBQ 이렇게 써 있잖아요. BBQ 이렇게.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요 공간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공중 공간의 임대차를 얘기합니다. 이만큼 이용하는데, 얘는 공중에 이렇게 띄워놓으면 돼요, 안 돼요? 띄워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지지권도 같이 이제, 사야 되는 겁니다. 지지할 수 있는 권리도 사야 돼요, 이렇게. 이게 다 공중권을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공중을 임대차하는 권리입니다. 임대차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10번 보겠습니다. 공중공간도 지표나 지하와 마찬가지로 획지로 분할할 수 있으며 공중권도 지표권이라든가 지하권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라든가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 지적도는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평지적입니다. 뭐라고요? 수평지적. 그러니까 언덕배기 같은 게 있을 경우는 면적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옆으로 잘랐을 때 있죠? 옆 잘랐을 때의 지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경사면 같은 게 있다면 실제 면적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옆으로 딱 잘랐을 때의 지적도 있죠? 요걸 수평지적 해줍니다. 뭐라고요? 수평지적 해주면 돼요. 자,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18번. 자, 한국 산업 표준산업 분류 체계상의 부동산 업종이라고 있죠? 요 바로 위에 교재는요, 24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시험에서 최근 10년 동안 3번을 물어봤습니다. 3번. 이거 별것도 아닌 게,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잘 물어보냐면, 이 문제 내기가 아주 좋아요. 그냥 문제 내기가 아주 쉽죠? 다음 중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 체계상의 부동산 업종이 아닌 것은 한 문제 딱 내면은 누가 시비 걸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 속편하게 내니까 자꾸 내는데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데 그렇다고 또 내지 말라는 법은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 표준산업 분류 체계상 부동산 업종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먼저요. 자, 임대 및 공급업 이렇게 임대 및 공급업과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임대 및 공급업은 또다시 부동산 임대업과 그 다음에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개발 및 뭐라고요? 공급업. 그리고 서비스업은요, 먼저 부동산 관리업.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부동산 중개 및 그 다음에 자문, 투자 자문 및 감정평가업.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이제 합니다. 자, 이걸 또다시 얘는요, 이렇게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얘는 뭐라고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리업은요, 요거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이렇게만 구분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거는요 투자 자문업 이렇게 마지막으로요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감정평가업 이렇게. 자,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큰일 났네 이거. 자, 지금부터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하지 마시고 다만 그 전에 한번 공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단 기억하시면, 자, 다음 중에 자, 이 표준산업 체계상 부동산 업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걸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특강 들으신 분들은 여기 써놨을 텐데, 자, 감자 먹는 관중은 뭐라고요? 개이면. 감자 먹는 관중은 저 소예요, 개예요? 개랍니다. 개임 이렇게. 감자 먹는 관중은 개랍니다. 개. 자, 고양이에요, 개요? 개입니다. 이렇게. 자, 먼저 얘는요, 감정평가업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요, 투자 자문업입니다. 투자 뭐라고요? 자문업. 그 다음에 요는요, 관은요, 관리업입니다. 관리업. 그리고 중은요, 중개업. 자, 그 다음에요, 개는요, 자,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임은요, 임대업. 이렇게 해서 예전에 문제를 어떻게 물어봤냐면, 다음 중, 한국 표준산업 분류 체계상의 부동산 업종이 아닌 것은 하면서 이런 거 적어 놓더니 금융업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뭘 집어넣어요? 금융업. 답을 뭘로 해야 돼요? 금융업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세세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뭐 문제 풀기가 좀 힘들어요. 힘드니까. 자, 일단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암기하세요.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지금.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체계화된 지식의 관점에서는요, 과학성의 원리를
실무에 응용하는 관점에서는요, 기술성이 요구된다는 얘기죠. 2번 보겠습니다.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자,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당사자는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대화인데요? 당사자는 사기쳐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3번에 볼게요. 부동산 활동은 높은 직업윤리도 중요시 되는데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 있죠? 이걸 뭐라고요? 고용윤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부동산 활동은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니까, 자, 감정평가 분야에 있어서, 평가 분야에서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3차는요, 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 있죠? 요자가 하는 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평가사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걸요, 3차 수준의 감정평가해 줍니다. 그럼 1차는 뭐냐? 1차는 우리가 일반적인, 감정평가를 전혀 모르는 매수자가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싸 보이니까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중개업소 댕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평가해 볼 수 있죠? 이런 걸요 1차 수준 해줍니다. 그럼 2차는 뭐냐 하면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 있죠?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평가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입니다. 이걸요 2차 수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중개 분야에 있어서 3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중개 분야에 있어서 3차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개사가 하는 겁니다. 중개사.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평가 분야에 있어서 3차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평가사가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4번에 2차 수준의 활동이란 부동산에 관한 일상의 업무 활동에 종사하는 자들의 활동이지만 자신의 전문적 분야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 중개사가 평가의 전문 분야는 아니죠.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 공부 좀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부동산 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및 인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행위인 대인활동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전문적인 식과 함께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취급하는요 대물활동도 요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도 잘 관리해서 좀 친화력 있게 지내야 되죠. 대인활동도 강조되고 거래사고가 자꾸 터지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권리분석 같은 거 철저히 해서 물건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대물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부동산에는 부동산의 특성이 있고 부동성의 특성이 있고 부동산 현상 주변에는 통제 가능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이 매우 중요하겠죠. 갑자기 지하철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때로는요 그 쓰레기 매입장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수집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을 자 생각해 볼게요. 임장 활동만 딱 쪼개본다면 끄집어낸다면 얘는요 부동성 때문에 하는 거죠. 꼼짝 못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 대물 활동을 강조하는 거의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대물 활동.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요 부동성이라는 특성과 대물 활동이라는 속성이죠. 요것 때문인 겁니다. 그 다음에 배려의 장기성 혹은 장기적 배려라는 것은 멀리 내다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요 배려의 장기성이란 부동산은 영속성과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나중에 용도가 바뀔지도 모르니까 일반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래에 대한 배려를 거쳐 결정 시행돼야 되겠죠.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활동은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을 합친 3차원 입체 공간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10번, 11번, 12번 요게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물어본 겁니다. 이거 맞추기 좀 힘든데 10번 볼게요. 부동산업은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자 보세요. 임대 및 공급업과 뭐라고요? 관련 서비스업. 그러니까 1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요 부동산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으로 구분합니다. 자, 서비스업은요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있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부동산 관리업 중에 관련 서비스업 중에 부동산 관리업은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있죠? 자, 관리업은요,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이렇게 물어볼 때는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이거 맞추기 힘들겠네, 이거. 이렇게 물어본 건 좀 맞추기 힘드는데, 아까처럼 다음 중에, 부동산 관련 업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감자 먹는 관중은 소예요, 개요? 개다. 이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세 분이나 물어봤으니까 뭐 또 물어볼 것은 많지는 않은데 자꾸 이런 거 내면은 출제위원회 이미지만 자꾸 흐려집니다. 이렇게 이런 거 자꾸 내면. 자, 이렇게 해서 기초이론은 다 끝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더 중요한 내용들 수요 공급 이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제론. 자, 어쨌거나 부동산 경제론은 맨 먼저 중요한 게 수요 공급 이론이죠. 요걸 알아볼 건데 요거는 프라이스에서 가격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퀀터티 해갖고 수량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가격이 비싸면 덜 사려고 하죠. 싸면 더 많이 사려고 하니까 이런 형태로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수요라고 하는데 자, 맨 먼저 공부할 내용은요. 만약에 가격이 변하죠.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줍니다. 근데 이제 소득이라든가 금리 같은 거 변할 수 있죠. 그럼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요거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는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판매 행태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내용은요.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줍니다. 근데 만약에 기술의 혁신이 있었다든가 이럴 수 있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곡선 자체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공급이 변했다 줍니다. 뭐가 됐다고요? 공급이 변했다. 이거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내는데 만약에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할 수 있죠. 그럼 균형점도 변해나갑니다. 세 번째 요걸 공부할 겁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은 맨 먼저 요걸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 요거 세 번째는요. 균형점의 이동 있죠. 이거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뭘 공부한다고요? 탄력성. 이렇게 해서 자, 맨 먼저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오늘 공부할 내용 확인할게요. 제 1절에 부동산 수요 있어 없어요? 요거 82페이지에 있습니다. 80페이지. 그리고 한 2장 넘겨볼게요. 3장을 넘겨야 되겠네요. 3장 넘기시면 29페이지에 부동산의 공급이 있네요. 이거는 92페이지에 있습니다. 90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거기 32페이지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했죠. 요거는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가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자,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자, 맨 먼저 공부할 내용은요, 부동산의 수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항상 쓰지만, 얘는요,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사는. 자꾸 이게 쓰는 이유가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순전히 누구 입장하고요? 사는 쪽에서만 분석하는 건데, 어쨌거나 수요는요, 내가 이제 한 달에 오비 맥주를요, 한 1,500원 한다길래 50병 정도를 사먹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수요라는 겁니다. 굳이 써보겠습니다. 수요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오비 맥주가 있는데 한 1,500원 정도 한다길래 한 50병 정도를 구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아니면요, 서비스 같은 거는요, 욕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요라는 것은 항상 내가 한 달에 50병 사먹겠다. 아니면요, 일주일에 10병 사먹겠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간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유량 변수. 영어로는요, 일정 기간 흐름을 나타내는요, 플로우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요거는 제가 몇 번 했지만, 항상 요거는 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자꾸 놓치면은, 그 끝까지 가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자, 이렇게 일약간 장소 아저씨가 있는데, 아저씨가 이제 사과를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사과 맞죠? 바나나의 사과예요?
사과 아닙니까? 어떤 사람 수박이라고 하는데, 수박은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누가 봐도 사과 아닙니까? 근데 요거를 아저씨는 팔고 있고, 자, 요걸 지나간 아줌마가 사려고 합니다. 아줌마가 이제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저씨는요, 요거를, 자, 이 만 원에 몇 개라고요? 7개를 팔려고 합니다. 근데 아줌마는, 자, 보든가 이거 사고 싶죠? 지갑 열어보니까 7,000원 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밖에 없다고요? 7,000원 밖에 없는데 10개 달라 합니다. 몇 개 달라고요? 10개 달래요.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아줌마가 그냥 가려고 하죠? 그러면 아저씨가 굳이 팔고자 한다면 아줌마 불러, 안 불러? 안 팔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부르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굳이 팔고자 한다면 아줌마 불러, 안 불러? 불러갖고, 에이, 아줌마, 제가 이제 그 사과 하나 더 드릴게요. 아니면요, 1,000원 깎아드릴게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줌마가 오케이 하면은 거래가 돼야 한대요? 되는데, 지금은요, 이 아줌마가 오케이 해갖고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서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이거는요,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자, 뭐라고요? 사는 쪽에서만,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아줌마 입장에서만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가 선호도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감안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가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의도된 수량이지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따가 아저씨는 또 뭐냐? 아저씨도 농산물 시장에서 띄워온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가격에다가 이 정도가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죠. 이 정도가 이만큼 팔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입니다. 얘랑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세요. 이건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의 소비 행태를 얘기합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의 소비 행태. 그래서 요거는요, 이 사려는, 어디 갔어요? 자, 사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개를 얼마에 사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사전적 개념이지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지나가는 BMW 사겠다. 나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사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요, 유효수요 해줍니다. 무슨 수요라고요? 유효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 밑에. 자, 유량이라는 게 유량과 저량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은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경제 변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뭐라고요? 플로우다. 그 다음에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스탁 해줍니다. 스탁. 자, 그러면, 자, 거기 볼게요. 아까 우리 남편 급여가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랑했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부러워했다는 얘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부러울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다. 알고 봤더니 이게 월급이 아니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연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죠. 우리 남편의 한 달간의 급여가 얼마다.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뭐라고요? 유량 변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안산 지역의 인구가 75만 4,421명이다. 이건 잘못된 편이죠.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어제 이사 온 사람 있고 내일 또 이사 간 사람 있죠. 계속 움직이니까 변하니까 항상 특정 시점을 명시해서 이 날짜에 인구가 몇 명이다 해줘야 되죠. 뭐라고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거기 밑에 유량 변수에는 한 달 동안에 50병 사 먹겠다. 한 달 동안에 50만 병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유량 변수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소비량, 6개월 동안의 투자액, 한 달간의 급여, 그 다음에 한 달간의 임대료 다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은요, 보통 1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시장가치 있죠? 요거를요, 국내 총생산해 줍니다. Gross Domestic Product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작년 1년 동안에 남양주 지역에서 아파트 새로 지어서 팔으려고 했던 양이 3만 채다 하셔야 되죠? 이런 걸 답을 유량 변수입니다. 오른쪽 볼게요. 저량 변수는요, 자, 이 재산 상태를 자산이라는 겁니다. 재산 상태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어제 그 월급 탈 수도 있는 거죠? 아니에요? 내일 또 아파트 팔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변해요, 안 변해? 변하는 겁니다. 이걸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도 어제 돈 빌릴 수 있는 거죠? 내일 또 갚을 수 있어, 없어요? 계속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항상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통화량은 보통 이제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기죠. 요거 하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합쳐서 통화량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변해 안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통화량도. 자, 국부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재산 가치의 총합이죠. 요걸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부가 5천조다 할 때는 항상 재산 가치는 변해 안 변해? 변하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다 해줘야 되죠? 이렇게 줘야 됩니다. 국부. 가격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건물의 가격도 계속 변해 안 변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저번 달 말 기준으로 얼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달러 보유고가 지금 한 4천 몇 억 달러 될 겁니다. 그래서 4천억 달러다. 이것도 계속 변하죠. 인구수도 변하고. 항상 재고량 하면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고. 자, 수요는요,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 이게 뭐가 있어요? 잠재 수요라는 게 있는데, 자, 유효 수요는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잠재 수요는요, 구매력을 못 갖췄다는 얘기죠. 이걸요, 잠재 수요라는 겁니다.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는, 자, 지금 라면만 먹고 있었습니다. 돈도 하나도 못 벌어갖고, 근데 지나가는 BMW 오더니 저 사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잠재수라는데, 이게 왜 잠재입니까? 이 사람은 BMW 사고는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다는 얘기죠. 사는 게 이제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뭐 소득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거나 살 수도 있죠. 대출 좀 끼고 살 수도 있겠네요. 이걸요. 언제든지 뭘로 바뀔 수 있다고요? 유효 수요자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항상 시장에서는요, 유효 수요만이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다음에 수요는요, 본원적 수요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파생적 수요라는 게 있는데, 본원적 수요는요,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 있죠? 요거에 대한 수요, 이걸요, 본원적 수요라는 거고. 파생적 수요는요, 기업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요, 파생적 수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건설업자가 생산한 어느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다고 치자.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어느 지역에, 그러면, 누가 신났어요? 건설업자가 신났죠? 건설업자가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자,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땅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할 수 있네요. 얘가 증가하니까 얘도 덩달아 증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것 때문에 이게 파생됐다 해서 이걸요, 파생수요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본원적 수요 위주로 공부할 거고, 이 파생적 수요는 나중에 자, 이 지대론에서 노동시장 같은 거 좀 분석할 때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장에서는요, 뭐만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만이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수요 공급은 일반 경제학을 얘기할 때는 답을 하고요, 유량 변수 설명하는데, 나중에 부동산 학에서는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때로는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 가지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예, 그때는 그때로 하고, 지금은요, 일반 경제학을 얘기할 때는 답을 하고요, 유량 변수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서술형 지문 읽어볼게요. 서술형 지문 24페이지. 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5회 추가 시험부터, 자, 작년까지 30회 때까지 문제를 거의 안 빼놓고 다 끄집어내갖고 겹치는 거 다 빼는 겁니다. 빼놔서, 자, 나올 만한 거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풀더라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만한 거 다 집어넣은 겁니다. 웬만한 거. 자, 그래, 아주 어렵다 싶은 거 있죠? 그건 좀 빼고, 겹치는 거 다 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분류 작업하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똥, 말똥,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잘 정리하시면 돼요.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의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 있죠? 그러니까 구매할 의사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수요는 자, 사전에 의도된 양을 의미하므로 실제 구매량과는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볼게요. 유량은요, 일정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 맞고,
저량은요, 일정 시점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건물 임대료는요, 한 달간의 임대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임금도요, 한 달간의 급여 이렇게. 신규택 공급량도요, 작년 1년 동안의 아파트 공급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이 순영업소득은 소득이죠. 소득도 한 달간의 소득, 6개월간의 소득 해줘야 됩니다. 다 뭐라고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재고량이라든가 가계의 자산, 순자산 가치, 순자산은요, 재산 총액에서 빚을 뺀 거 있죠? 요걸 순자산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데, 자, 이게 전체 내 재산이 재산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쩐지 아닌 것 같죠? 왜냐면, 은행 빚이 9억입니다. 은행 빚이 얼마라고요? 9억. 그러니까 실제 내 돈 얼마요? 1억밖에 안 돼요. 이걸 순자산 해줍니다. 뭐라고요? 순자산.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자, 이 도시 인구 규모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저량 변수입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저량 변수.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본원적 수요란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품에 대한 수요를 말하고, 그 다음에 파생적 수요는요, 생산자 입장에서 뭐라고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있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자, 진짜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함수라고요? 수요 함수다. 요거는요,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죠. 쭉 한번 나열한 겁니다. 자, 항상 똑같은 예. 예,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1억을 갖고 있는데, 자, 요번에 여기 신도시 예정지역인데, 아파트 짓고 있는다는 얘기죠? 요 아파트 하나 사고 싶습니다, 여기. 요 대림 아파트 짓고 있길래, 요거 좀 살려고 합니다, 요거. 대림 이 편한 세상을 좀 살려고 합니다, 요거를. 1억 가지고 대출 좀 끼고, 이렇게 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대림 아파트를 X제 해줄게요. 무슨 제라고요? X제. 자, 그러면, 이 Q가 뭐냐면 수량입니다. 뭐라고요? 수량. 여기서는요, 소비량. 정확히 얘기하면요, 소비하고자 의도된 양 해줘야 되는데, 말이 길어요, 짧아요? 길으니까 좀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냥 X제의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X가 뭐예요? 대림아파트의 가격.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되죠? 싸면요,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1억 가지고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있죠? 나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소득 같은 거 볼게요. 이 사람이 원래는 2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자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답니다. 회사에 월급 100만 원 더 준대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도 갚을 능력 대화인데요? 그러니까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자의 가격. 자, 원래 요걸 구입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여기 삼성 아파트도 분양하고 있는답니다. 삼성. 같은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Y제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Y제라고 하는데, 같은 지역에 있고, 가만히 보니까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 굉장히 싸게 분양한답니다. 요거 살래다. 요거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요, 뭐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자,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앞으로 요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 해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죠? 그래, 결국은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함수 관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요놈과 요놈 딱 쪼개 보겠습니다. 요걸 뭐라고요?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 나머지는요, 가격 이외의 나머지 요인 구분한 다음에, 일단 얘네들은 이제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변화 없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가격이고, 요거는요, 수량인데, 이 사람은 저 지역에 평당 한 1,500만 원이라면, 자, 이 30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30평. 근데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로 하락한다면 신났죠? 그러니까 50평짜리 구입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50평짜리를 구입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연결해보면 대화인데요? 될 수 있죠? 이렇게 연결한 걸요, 디맨드다 해서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구입하죠. 자, 가격이 비싸면 덜 사려고 하죠. 싸면 뭐라고요? 더 사려고 하겠네요. 이걸 이렇게 그린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무차별 곡선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리는데, 우린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비싸면 덜 사죠. 싸면 뭐라고요? 더 많이 사려고 하겠네요. 이걸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수요의 법칙. 그래서 수요의 법칙에 따라 그림을 그린 게 이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물론 수요 법칙에 예외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외는 뭐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사려고 하죠. 내려가니까 더 안 사려고 하네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펜제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펜제.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할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 내용은. 느낌만 하시면 돼요. 느낌만 하시고. 그러면 왜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왜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죠? 반대로 올라가면 줄이려고 하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싸니까 더 많이 산다, 이렇게 좀 되는데, 이 경제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없어 보이죠? 뭔가 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왜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지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총각입니다. 총각. 200만 원 월급 타고 있는데, 무슨 각이라고요? 총각인데, 이 사람은 200만 원 월급 타서 원룸에 살고 있는데 항상 삼겹살을 10근은 사 먹습니다. 한 달에. 자,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이제 다른 재화도 구입합니다. 타 재화도 구입하는데, 왜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삼겹살의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는 얘기죠? 이거 하락하면 늘리려고 하죠? 왜 늘리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자, 이 10만원 들고 이마트에 갔죠? 이마트 갔죠? 그래서 삼겹살 한 근하고 다른 재화를 구입하려고 갔어, 안 갔어요? 갔는데, 저녁 때 갔더니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반값. 그럼 다른 재화에 비해서 굉장히 싸진 꼴이죠? 다른 걸 덜 소비하고 얘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한 5근 사고 다른 걸 덜 살 수 있죠? 본인이 한번 생각할게요. 본인이 삼겹살 한 근 사라고 갔는데 다른 거하고 삼겹살 가격이 반값 떨어졌죠? 그럼 삼겹살 한 5근 사고 다른 거 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다른 걸 덜 사고 얘를 더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놈을 덜 사고 싸진 놈을 더 많이 사려고 하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다. 그래서 요즘에 기름값이 좀 굉장히 싸졌는데, 기름집 값은 좀 싸졌죠? 그러니까 요번에 들 때 옛날에는 꼭 3만 원씩 넣었는데 싸졌어, 안 싸졌어요? 싸졌을까? 그냥 막 꽉 채우는 걸 뭐라고 하죠? 만땅. 이빠이? 자, 어쨌거나 옛날에 이빠이라 했는데 어쨌거나 막 꽉 채워서 사는 거죠? 그럼 막 계속 다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덜 사고 싼 거 막 더 많이 소비하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뭐가 없다고요?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치자. 삼겹살 10근하고 다른 재화를 구입하죠? 그러면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왜냐하면 삼겹살 가격이, 이거 왜, 참. 삼겹살 하락했다고 했죠? 짜증나네요. 자, 제가 어제 약간 잠을 못 자갖고, 어디가 올라오는 바람에. 자, 어제거나 가격이 하락했죠? 하락했잖아요. 이거 왜 이게 올랐다고 했나요? 말은 자꾸 하락했다고 했었죠? 이렇게. 자, 다시 할게요. 삼겹살 가격이 막 떨어졌죠? 그럼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막 더 많이 사려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그 다음 이번에는, 자,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없다고 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양을 소비할 수 있죠? 그래도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왜냐하면 삼겹살이 반값으로 떨어졌죠? 그럼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그럼 물건 더 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옛날보다 물건 더 많이 살 수 있죠?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화가 됐든 요 재화가 됐든 소비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이랬더니, 자, 대체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사고 싸는 바람에 더 사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 있죠? 요것 때문에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까탈스럽죠?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소득이 증가할 때 일반적인 제한은 소비를 늘리려고 해, 줄이려고 해? 늘리려고 합니다. 근데 소득이 이제 증가된 효과 때문에 우리 연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 해? 안 살 수 있죠? 아니, 그 소득이 증가했을 때 달동네에는 저급주택 이런 건 살려고 안 살려고 해? 안 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상제라면 소득이 증가했으면 소비량 늘리려고 하죠. 근데 오히려 열등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열등제는 연탄이라든가 저급 아파트 있죠? 그럼 오히려 안 살려고 하겠네요. 안 살 수 있죠? 근데 자, 대체 효과 때문에 늘어났죠? 근데 소득보다 줄일 수 있죠? 줄었는데 소득 효과 때문에 더 크게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아니면 안 살 수 있죠? 그러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량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오히려 문 얘기하겠나요? 이걸요 기펜제다 하십니다. 문제라고요? 기펜제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시험 목적 이렇게만 하세요. 아, 수요 법칙의 예외가 뭐라고요? 기펜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요 법칙의 예외가 뭐가 있다고요? 기펜제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약간 더 힘드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시장에는 자 이 대림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값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저기 살려는 사람이 이 을도 있다고 치자. 딱 2명밖에 없다고 치자. 대림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값하고 누구밖에 없다고요? 을밖에 없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을은요 이 사람보다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장 넘길게요 그게.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요 1,500만 원일 때는 2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20평. 그 다음에 1,200만 원이라면요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게 누구의 수요곡선이라고요? 을이라는 사람의 수요곡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요 개별 수요곡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개별 수요곡선. 근데 시장에는 아파트 살 사람이 대림 아파트 살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 두 사람의 수요곡선을요 이게 수평적으로 합친 거 이걸요 시장 전체 수요곡선이라는 겁니다. 시장 뭐라고요? 전체의 수요곡선. 자 그려볼게요. 자 가격이고 수량인데 자 먼저 1,500만 원이라면 값은 몇 평 살려고 했어요? 30평. 을은 몇 평이라고요? 20평. 합치니까 총 50평을 구입하려고 하네요. 시장 전체에서는. 그 다음에 1,200만 원 떨어지면요 값은 몇 평이라고요? 50평. 을은요 30평. 합쳐서요 80평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 게 뭐라고요? 시장 전체 수요곡선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얘들보다는 좀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림상. 이걸요 급하다 이런 걸요 완만하다 해줍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근데 자 지금부터는 추상적으로 자 이 대림 아파트 살 사람이 2명밖에 없으려나요? 아니겠죠? 많은 사람이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수요곡선을 전부 다 합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한 수요곡선을 전부 다 합쳐라. 그럼 다른 거 살려는 사람도 있겠죠? 전부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이 부호를 좀 바꿔야 됩니다. 부호를 몇십만 평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곡선을 합친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수요곡선이다. 정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할 건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그냥 놔주세요, 이거. 그냥.